그녀가 술집을 그만둔 뒤 2개월, 1986년 2월입니다. 그러니까 사건이 일어나기 3개월 전이죠. 두 사람은요, 오사카에서 혼인신고서를 제출합니다. 자기야, 우리 이제 정식으로 부부가 됐어. 사랑해. 뭐 이렇게 했겠지. 그리고 나서는 이제 그녀의 생일날이 옵니다. 그래서 그녀의 친구를 불러서 같이 생일 파티를 하는데요. 그 자리에는 당연히 남편인 카미야도 함께 있었어요. 그리고 그녀의 친구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저 5월쯤에 제 아내와 함께 오키나와 같이 가주실 수 있나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묻죠. 네? 오키나와요? 제가 5월달에는 일을 좀 쉴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오키나와 가시는 거면 신혼여행 겸해서 부부 2명이서 가시면 되잖아요. 저는 골든위크라서 4월 말에서 5월 초에 이렇게 일본 연휴가 있거든요. 그걸 골든위크라 그래요. 저는 골든위크부터 5월달 그 말까지 좀 너무 바빠가지고요. 오사카를 좀 떠날 수가 없어요. 물론 비용은 제가 다 대겠습니다. 제 아내와 함께 여행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주저하고 있는 친구를 계속 설득을 하지만 끝끝내 거절을 당합니다. 물론 그녀는 그냥 그 남자가 싫어서 거절한 걸 수도 있지. 그런데 카미야가요, 이상하게도 아내의 다른 친구들한테 직접 전화를 해요. 그러면 설득을 하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 카미야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5월에 이시가키 섬 어떠세요? 여행을 가려고 하는데 혹시 같이 가지 않으실래요? 바람도 쐬실 겸. 물론 비용은 제가 다 지불하겠습니다. 아내의 친구들에게 5월에 여행을 같이 가자고 설득을 해서 승낙을 얻습니다. 그리고 이 여행 경비로 카미야는 실제로 100만엔 정도를 썼다고 해요. 그러니까 1000만원 이상인 거죠. 하지만 실제로 카미야는 이시가키 섬에는 같이 가지 않았어요. 일을 핑계로. 그리고 아내와는 그 공항에서 11시 40분에 헤어집니다. 이게 제가 지금부터 보여드릴게요. 그 당시의 여행 스케줄표였대요. 실제 이 여행 스케줄표였어요. 며칠에는 어디를 갈 거고 며칠부터 며칠까지는 뭐를 할 거고 이렇게 적혀있는 실제 여행 스케줄표예요. 아내는 친구를 만난 뒤에 공항에서도 이시가키 섬에서 도착한 이후에도 뭔가를 먹은 적이 없었다고 친구들이 진술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오후 1시 15분경에 갑자기 숙소에서 발작을 일으켜서 사망을 한 거예요. 당시 검실을 담당한 오노 교수는요, 그녀의 죽음에 대한 계속 의문을 품고 있었어. 그녀의 사인이 어떤 약물에 의한 중독이라고 볼 수는 없을까? 라고 의문을 품어본 거지. 왜냐면은 다 깨끗한데 뭐 아무것도 먹은 것도 없고 뭐 그렇다고 뭐 그녀가 지병이 있었던 것도 아닌데 갑자기 급사를 해버렸으니까 약물, 누가 독극물을 먹였나?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봐. 남편이 아내하고 그 나하 공항에서 헤어지고 나서 발작을 일으키기 전까지의 그 시간이 1시간 40분이에요. 1시간 40분이 걸렸어. 그런데 여러분, 약을 먹은 다음에 몇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효과가 생기는 약이 있을까요? 확실히 세상에 이런 약물이 있다면 내가 생각했을 땐 살인사건이 더 많이 일어났겠지. 부지기수하게. 왜냐면은 뭐 내가 뭐 아무것도 안 먹였다 그런데 1시간 막 2시간 뒤에 죽는 그런 약이 있으면 난리 났겠지. 그러니까 이 의사도 확실히 어떤 범행을 딱 이렇게 딱 성립시켜줄 만한 어떤 약물도 독극물도 짐작가는 게 없었어요. 그래서 교수와 그의 제자들은 계속 깊은 고심에 빠지게 된 거죠. 자, 그리고 나서 그녀의 장례식장. 사망한 아내의 친구들은요, 그녀의 장례식장에서
끊임없이 의심이 점점 커지게 되는 거야. 누구에게? 바로 남편 카미야를 향한 의심의 마음인 거죠. 자, 카미야는요, 그녀의 장례식장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아내는 감기약 한 번 안 먹을 정도로 건강했었는데. 그러니까 친구가 이러죠. 뭐라고요? 이것 봐요. 나 걔가 당신이 조절했다는 영양제 먹는 거 봤어. 그건 제 전 와이프 약인데 그 남는 게 있어갖고 그냥 먹은 것 뿐이에요. 그게 또 마늘 냄새가 워낙 심해가지고 캡슐을 이중으로 해서 먹였었어요. 캡슐을 이중으로요? 카미야는 캡슐이 이중이라는 캡슐의 사용 내역까지 말을 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친구들 난리가 치는 거지. 그냥 뭐예요? 당신이 죽인 거잖아! 당신이 죽였잖아! 그러니까 남편은 호텔에 그냥 장례 그 집을 떠나버려요. 잠깐 너무 사람들이 난리 나니까. 그래서 호텔에 있고, 친구들은 카미야를 향한 의심의 마음을 멈출 수가 없었죠. 게다가 카미야가 이런 말까지 했대요.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낫어요. 저는요, 제 아내를 수령인으로 해서 2억엔 가까이 보험도 들어놨었어요. 내가 죽었으면 그녀는 평생을 편하게 살았을 텐데 내가 죽었어야 했는데. 친구들이 그 말을 믿을 리가 없죠. 이것 봐요. 그 반대 아니에요? 2억엔 당신이 받는 거 아니냐고. 여기서 2억에는 하나로 하면은 20억 정도 되는 돈이에요. 그러나 그는 내 이름으로 되어 있는 생명보험 없다니까요. 오해라고요. 라고 하면서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죠. 자, 그가 나가자 그녀의 친구 중 한 명이 이렇게 말을 해요. 야, 저 사람 말 맞아. 친구들이 의아해하죠. 뭐라고? 나 들었어. 사실은 병원에서 저 남자가 형사한테 생명보험 같은 거 든 거 없다고 말하는 거 들었다고. 자, 형사한테 카미야가 자기는 어떤 보험도 들은 게 없다라고 말을 했다는 걸 그녀의 친구가 우연히 들었다고 말을 했어요. 자, 그러던 중에 친구들 중 한 명이 카미야의 책장에서 우연히 이상한 책들을 발견합니다. 그 책장 뒤쪽에 보니까 어떤 서적들이 있었냐면 약조제법이라든지 이상한 약간 의학 막 이런 약조제 막 이런 서적들이 책장 뒤쪽에 숨겨져 있었던 거예요. 그러던 중에 친구 한 명이 이 말을 꺼냅니다. 야, 걔가 바로 죽기 직전에 먹던 약 있잖아. 그 하얀 캡슐에 들은 약. 자, 그 약은요, 남편이 나를 위해서, 이거 남편이 나 피곤할 때마다 먹으라고, 영양제라고 나를 위해서 조제해준 약이야. 너무 다정하지 않냐? 항상 그 하얀 캡슐에 들어있는 약을 시간을 맞춰 먹었다고 했었대요. 그래서 그 친구들은 그런 장면을 몇 번이나 보아왔고요. 그녀의 친구들은요, 이런 얘기가 점점 막 커지자 이건 독극물 살인 사건이야 라면서 울분을 터뜨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친구들끼리 일을 시작해요. 어떤 일? 바로 경찰, 주간지, 신문사 등등등 여러 기관에 이 의심 가득한 사건에 대해서 제보를 하기 시작해요. 그러나 이제 보험금 살인 사건, 호쇼킹 사지진 직행 이러면 솔직히 막 기자 난리 나잖아. 얼마나 맛있는 제보야. 그런데 이거를 그냥 받아들이기에는 증거가 너무 없는 거지. 경찰은 이미 자연사라고 결론을 내렸고 별다른 증거도 없고,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무턱대고 기사를 취재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네요. 다 무시하기 시작해요. 그러던 중에 일본의 일간 스포츠의 오다기리 기자라는 사람과
포커스라는 편집부의 치치야 마모르 기자, 이 두 기자가 이 사건에 흥미를 보이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 두 기자로 인해서 사건이 해결된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 당시 일본에서는 언론에 의한 사건 해결로 이렇게 불려지는 그냥 이례적인 취재 전쟁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이 두 명의 기자 말고도 다른 한 명의 작가가 있었어요. 바로 그 작가의 이름은 사카구치 상인데요. 그 사카구치 상이 지금은 병석에 있어가지고 그 당시에 좀 병원에서 인터뷰한 영상이 있어가지고요. 제가 막 뒤져가지고 가지고 와봤습니다. 이분이 바로 사카구치 작가님이세요. この事件このままで放っておくわけにいかんと。 이 사건 이대로 그냥 두면 안 돼. これ絶対裏のある事件だから。 이거 분명 뭔가 뒤가 있어. 분명 뒤가 있는 사건이야. いずれ証明してみせると。こうなりゃ 내가 결단코 증명해 보이겠어. 電話だっつってどこに電話するかっつったら保険会社。 그래서 전화를 해보자 라고 했던 데가 어디였냐면 바로 보험회사였다라고 인터뷰를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사카구치 상이 이 사건은 절대적으로 뭔가 뒤에 뭔가 있다, 이 사건은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하셔가지고 이 그녀의 친구들과 함께 전화를 하기 시작했는데 그 전화 온 것이 바로 보험회사였대요. 자,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두 명의 기자 중 한 명, 바로 포커스의 치치야 기자가 그 오노 교수를 찾아옵니다. 오노 교수는요, 기자를 만나면서요, 생각지도 못한 여러 가지 정보를 얻게 돼요. 자, 바로 이 사진입니다. 이것도 카미야예요. 그런데 이거는 첫 번째 부인과 찍었던 사진으로 알고 있어요. 첫 번째 부인과 찍었던 사진으로 알고 있어요. 자, 1965년 카미야 당시 나이 25살 때 간호사였던 첫 번째 부인을 만나서 결혼을 합니다. 그러나 카미야는요, 7년 뒤 직장에서 불륜을 시작합니다. 바로 같은 격리과에서 일하고 있는 직장 상사랑 애인 관계가 되는 거지. 둘은 부인 몰래 계속 이렇게 애인 관계를 이어갔어. 그러다가 33살이 된 카미야는요, 직장을 옮기게 됩니다. 그 옮긴 직장에서는요, 승진을 해서 격리부 부장이 되어서요, 40세에는요, 회사의 격리 업무를 총괄하는 직책을 맡게 되기까지 해요. 이렇게 이중 생활을 한 게 10년. 그러던 중에 이 첫 번째 부인이 가슴에 심한 통증과 심한 구토 증상을 보이면서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1981년 그녀는 너무 괴로워하다가 심근경색으로 사망을 하게 됩니다. 그녀의 나이 당시 38살, 38세밖에 안 된 젊은 나이였죠. 자, 그럼 여러분들이 이쯤에서 그럼 보험금 얼마 받았어요?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보험금. 그는 첫 번째 부인에게 얼마를 받았을까요? 그게요, 여러분. 첫 번째 부인 때 카미야는 보험금을 받은 게 전혀 없습니다. 없어요. 그러나 직장 상사였던 그 10년간의 불륜의 그녀와는요, 두 번째 결혼을 합니다. 카미야는 첫 번째 부인이 죽은 후에 얼마 되지 않아서 애인 관계였던 그 여성과 동거를 시작해요.
그리고 카미야는 이번에는 확실하고 결혼을 합니다. 어떻게? 자신을 수령인으로 한 그녀가 죽으면 받는 사람이 바로 자기가 되게끔 1억 원 정도의 보험을 여성 앞으로 든 후에 결혼을 합니다. 그러니까 보험을 확실하게 들고 혼인신고를 한 거지. 자, 그녀는 이 남자와 혼인신고를 한 뒤에 몸이 아프다면서 종종 급하게 병원에 자주 실려갔대요. 그리고 그녀는 1985년 급성 신부전으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 봐봐요. 5년 안에 5년 동안 그의 3명의 부인이 죽은 거야. 5년 동안 3명의 부인이 다 똑같은 심장병으로 죽었어. 자, 그의 이야기는 대서특필되기 시작하죠. 자, 이상하잖아. 그래서 이제 차츰 매스컴과 경찰에서도 이 카미야 부인들의 죽음에 대해서 의혹을 갖기 시작해요. 그리고 며칠 뒤에 일간 스포츠의 오다기리 기자도 오노 교수를 찾아옵니다. 이때 오노 교수는요, 또 다른 정보를 듣게 돼요. 어떤 정보냐? 바로 카미야가 동네에 있는 약국에서 어떤 수상한 짓을 해요. 자, 이 신문은요, 실제로 그 당시에 났던 일본 신문이에요. 그런데 아직 이 남자가 범인이라는 확고한 그런 게 증거가 없었기 때문에 K상이라고 되어 있는 거야. 왜 하필 또 K야? K. 46세의 K상. 이렇게 되어 있는 거지. 일본은 범인들을 신상 정보를 다 까요. 그런데 이 당시에는 카미야가 확실히 범인이란 증거가 없었기 때문에 누구누구의 K상이라고 익명으로 올리게 된 거지. 자, 어쨌든 오노 교수는 또 다른 그 오다기리 기자에게 또 다른 정보를 듣게 되는데요. 자, 약국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 1985년경, 그러니까 두 번째 와이프가 죽었을 그때겠죠. 카미야는요, 일주일에 한두 번씩 근처의 약국에 약을 사러 옵니다. 자, 그가 구입한 것은요, 캡슐로 먹는 강장제였어요. 자, 어떻게 되어 있는 약이었냐면,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이거 캡슐이 안에가 없는 거야. 그래서 캡슐을 따가지고 자기가 직접 이렇게 약을 타가지고 캡슐을 닫는 그런 형태의 약이었던 거야. 그러니까 빈 캡슐이랑 액체로 되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추출액이 분리되어 있어. 그래서 캡슐에다가 자기가 직접 추출액을 넣어서 이렇게 마시는 형태의 제품이었대요. 그런데 얘가 살 때 이런 말도 항상 했대. 그 약사한테 카미야가 정말 죽겠다니까요. 노인네가 노먹나서 아주 힘들어 죽겠어요. 뭐 자기가 의사라도 됐냐. 자꾸 주변 사람들한테 자꾸 이 캡슐을 막 나눠주고 다닌다니까요. 그래서 아무리 사도 좀 모자르네요. 이러면서 한 번에 100개의 캡슐을 사간 적도 있대요. 그러니까 약사는 고생이 많으세요 이렇게 말을 했겠죠. 자, 그럼 여기서 이 망한 노인네, 그럼 아버지겠지? 여기서 아버지 카미야는요, 정말 뭐 아버지라든지 할아버지라든지 좀 노망이 나신 약간 치매가 있으신 분이 있으셨을까요? 카미야가 약국에서 했던 이 모든 말은 전부 거짓말이었어요. 카미야는요, 일단 아버지와 함께 살고 있지도 않았고요. 아버지가 치매에 걸리지도 않았어요. 그럼 아내의 가족? 자신의 아내였던 부모님은요, 시골에 살고 계시고 같이 함께 살고 있지 않았어. 그러니까 뭔가 굉장히 이상했지. 자, 한편 그녀의 친구들은요, 쉬지 않고 닥치는 대로 보험회사에 전화를 하고 시작합니다. 여보세요. 거기 보험회사죠? 혹시 그 보험회사에 카미야 치카라라는 남성이 가입을 했나요? 고객님 죄송합니다. 저희 보험회사에서는요, 고객님의 정보를 함부로 알려드릴 수 없습니다. 이 남자가 자기 아내가 3명이나 심장병으로 갑자기 죽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시겠다 이거죠. 자세히 조사해 주시지 않으면요, 저희 언론을 통해서 철저하게 조사할 거예요. 몇 개나 되는 보험회사에 이런 전화를 몇 번이나 걸어서 똑같은 상황을 몇 번이나 설명을 했죠. 이런 친구들의 절실한 마음 때문이었을까요? 연락을 받은 보험회사들은 서로 계약 내용을 확인하기 시작해요. 서로 회사에 전화를 걸어서 확인을 하기 시작하는 거지. 혹시 그쪽 회사에 카미야 뭐 치카라는 사람이 있나요? 네, 있는데요. 이 사람 좀 뭔가 수상하기 시작한 거지. 그리고 그 보험회사들이 자기들이 준비한 증거 서류를 모아서 어디를 갔냐? 바로 경시청에 갑니다. 그리고 4개의 보험회사가 합당으로 경찰 측에다가 이 카미야 치카라에 대한 수사를 의뢰해요. 자, 그럼 여러분 여기서 궁금하신 게 있을 거예요. 그럼 보험금은 대체 얼마예요? 카미야가 아내의 사망으로 수령할 보험 금액은 얼마였냐면 4개의 보험사를 합쳐서 1억 8,500만 엔이었어요. 1억 8,500만 엔. 그러니까 하나로 따지면 18억 5천만 원, 그러니까 18억, 거의 한 20억 정도 되는 돈이었던 거야. 아내가 죽기 20일 전에 모든 보험 가입이 완료되어 있는 상태였대요. 매달 붓는 보험료가 얼마였는지 알아요, 여러분들? 이렇게 비싼 보험이면 좀 납부비도 얼마나 비쌌을 거 아니야. 얼마였는지 알아? 매달 붓는 보험비가 36만 엔이었어. 그러니까 한국 돈으로 거의 400만 원이었던 거야. 한 달에 거의 400만 원. 너무 이상하지. 그러니까 죽기 20일 전에 모든 보험 가입을 했고, 그리고 아내가 죽었고, 그러니까 카미야는 고액의 보험료를 고작 한 달밖에 납부하지 않았던 거야. 그래서 츠츠야 기자하고 오다기리 기자, 이 2명의 기자가요, 직접 입수한 내용을 기사로 쓴 게 바로 이 신문이었어요. 뿐만 아니에요. 되게 다양한 신문 매체들이 많이 있었어. 자, 이 당시에 막 신문들 막 난리 났지. 자, 그리고 그 당시에 뉴스 속보를 제가 보여드릴게요. 그 당시에 뉴스를 이제 했던 されるようになった。疑惑が持たれておりますトリカブト事件でついに警視庁が本格捜査に乗り出しました。 이게 무슨 말이냐면 드디어 경시청이 그 보험금 살인 사건, 드디어 경시청이 이제 좀 조사를 합니다. 이제 이런 얘기야. されるようになった。 疑惑が持たれておりますトリカブト事件でついに警視庁が本格捜査に乗り出しました。 본격적인 수사에 疑惑が持たれております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막 뉴스에서 막 난리 나는 거지. 막 언론에서 맨날 이 보험금 사건에 대해서 막 난리를 치고 맨날 신문, 텔레비전, 뭐 잡지 등등등 이 사건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이슈가 일어났었어. 여기서 우리의 오노 교수는요, 초기에 보관하고 있던 그녀의 장기로 세밀한 검사를 계속 반복해요.